제가 시장을 보는 이제 제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예. 일반적으로 이제 정책이 뭐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안 미친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은 이제 용수철이라고 봐요. 네. 점점 힘이 강해지는 용수철인데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는 공급이 줄어들어서 상승 여력이 생기면 산스가 압박이 생기면 용수철의 힘이 강해지는 거고 공급이 많아서 혹은 수요가 줄어들어서 상승 압박이 없어지면 하방 압박이 생기면 그럼 용수철의 힘이 낮아지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지금은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용수철의 힘이 세지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서 누군가는 정책을 통해서 이 용수철을 늘릴 수도 있어요. 잡아당길 수도. 그러면 원래 상승해야 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책의 효과가 다하면 다할수록 힘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용수철은 원래대로 돌아와요. 원래 힘이 있으니까. 반대로 정책으로 부동산을 누르려고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용수철을 이렇게 압축시켰어. 근데 이 정책도 결국에는 힘이 점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용수철이 힘을 못 이기고 용수철이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시장이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서 용수철이 힘이 없을 때는 정책적으로 이 용수철을 억지로 길게 늘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용수철을 압축시키려고 정책을 내세운 건데 이 정책이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용수철을 땡겨버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용수철은 늘리든 압축시키든 결국에는 자기의 본래 크기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탄핵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뭐 걱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게 뭐 1, 2년 텀 이렇게 봤을 때는 1, 2년 단위로 이제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은 좀 계획을 수정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롱텀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시장은 용수철이 힘이 세지고 있는 거고 그럼 지금 뭔 짓을 하든 눌리든 뭐 늘리든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갈 거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냈는데 그게 부작용이 나서 오히려 늘리는 쪽으로 영향을 줬어. 그러면 과다하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냥 저는 이거 과도하게 늘어난 것 같은데 팔아야겠다라고 전략을 세우는 거고 만약에 압축됐다 그러면 기다리면 결국에는 용수철이 제 힘대로 제 크기대로 돌아올 테니까 라고 하고 기다리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시장을 보는 스탠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에 이제 다음에 얘기들을 좀 따라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용수철. 네. 다주택자신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대한 그런 어떤 그냥 막연한 두려움? 세제라든지 예. 뭐 그런 대출 규제라든지 굉장히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까다롭게 예. 들어왔던 예. 뭐 어제인가요? 찌라시 또 돌던데? 마포랑 성동구 추가로 조정 걸고 뭐 이런 거 15억 초가 뭐 대출 막고 뭐 이런 거 맞아요. 들더라고요. 지방 풀고 취득세 풀고 뭐 이런 거 돌긴 하던데 뭐 이제 일단은 다주택자한테 좋은 시장이 되진 않을 거예요. 확실한 건. 다주택자한테 좋은 시장이 되진 않을 거고 저한테도 좋은 시장이 되진 않을 텐데 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다주택자들을 쪼인다라고 했을 때 쪼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주택자를 쪼인다. 신규 다주택자는 취득세를 뭐 지금처럼 걸어놓으면 사실 다주택자 되기가 정말 힘든 거고 지금 현재 다주택자인 사람들을 쪼이면 뭘로 쪼일 것 같으세요? 보유세를 쪼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문재인 정권이 보유세를 점점 강화하고 있던 시기는 공급이 늘어나고 있던 시기였어요, 입주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용수철의 힘이 빠진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는 사실 자연스럽게 그 임대인들이,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약자가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공급이 많으니까 임차인들이 나 저기 가면 돼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신규 입주도 계속 있었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 입주 물량이 별로 없잖아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는 보유세를 늘려도 이거를 우리가 함부로 임차인한테 전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전가시키려고 그러면 나 니네 집 안 가 다른 집 가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문재인 정권이 보유세를 올릴 때 이거 다 임차인한테 전가시킬 거다라고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거 보고 무슨 소리냐. 지금 공급이 이제 많은데 이걸 어떻게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냐. 이거는 임대인이 떠안아야 될 거다 당분간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그분들이 그때 얘기하셨던 그 얘기를 제가 그대로 지금 가져와서 이제는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리면 결국 그 몫은 다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주택자가 안 늘어난다. 네. 다주택자 안 늘어나면요 전세 물량이 없어요. 전세 물량이 없는데 공급도 없어. 그러면 전세가 올라갈 거고 아니면 월세라도 올라갈 거고 이런 게 일종의 이제 다 전가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결국에는 그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올린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결국 제가 누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 이 누른 기간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 누른 기간을 버티면 결국 용수철 크기대로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럼 결국 제가 보유세를 더 낸 만큼 저는 다 그게 시세 차익으로 분출되든 월세로 분출되든 어떤 방향으로든 분출될 거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는 버틸 수 있는 준비가 되겠죠. 여기서 뭐 좀 보유세가 더 올라가도 낼 수 있는 준비들이 계속 요 몇 년간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해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그 요 몇 년 동안 현금 흐름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고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있던 시드머니조차도 다 이자 내는데 쓰고 세금 내는데 써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진짜 거의 기진맥진 상태다, 자금 여력이. 그러신 다주택자분들한테는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사실 그냥 버티면 결국에는 갈 길 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후자 쪽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입니다. 아까 찌라시 저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예. 이제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뭐 방향 예, 틀었고 공급 부족한 거 뻔히 알고 전세 뭐 날린 거 예. 뻔히 보이고 내년에는 또 날릴 것 같은데 이제 정부가 뭘 할 거 아닙니까? 뭐가 됐든 뭐 열중쇼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부동산 그렇죠. 시장에 예. 맡기겠습니다 이러진 않을 것 같고 뭐 말하는 건 그렇게 맡기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계속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약간 시장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들이 집 사는 거 어떻게 막냐. 네. 그냥 우리는 세금만 잘 내면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하고 뭐 보유세도 뭐 크게 늘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이고 근데 정책을 어떻게든 취하긴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걱정하죠.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예. 월마다 나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보도자료 보는 게 거의 일상에 가까운. 그렇죠. 예. 뭐 그때가 톡방- 사실 강사들 입장에서는 제일 재밌었죠. 뭔가 건덕지가 계속 많으니까 요래저래 분석도 해보고 이거 하면 어떤 향이 오지 하고 공부하기에도 되게 좋았고 맞습니다. 왜냐면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가 계속 공부가 되잖아요. 공부하기도 좋고 힘드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욕먹겠지만 어쨌든 되게 버라이어티하고 심심하지 않은 시기였는데 사실 저는 최근에는 야 너무 뭐 얘기할 게 없다 시장에 대해서 뭐 변화하는 게 있어야지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시장이 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이 냈는데도 문재인 정권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와요. 이거 오르기 시작하면 오히려 정책으로 계속 내도 누르기까지 이제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죽은 다음에는 정책적으로 살리려고 해도 또 살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방향성이 한번 잡히면 아무리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를 때려도 저는 당분간은 갈 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분간이 저는 최소 뭐 4년 5년은 갈 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4년 5년. 예, 근데 그 시작이 아직 안 했어요. 역대적으로 봐도 다 4, 5년 정도는 상승했어요, 계속. 중간에 한 번 정도 이제 그 4, 5년 상승 기간 동안 한 1년 정도 부침이 있던 시기가 하나 있었던 거고. 시작도 안 했지만 사실 올 상반기만 봐도 사실 예. 강남 최상급지를 보면 진짜 아, 예.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게, 그러니까 이 시작을 안 했다는 멘트가 되게 어떤 분에 따라서 무슨 시작을 안 했냐, 벌써 시작하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시작했다고 말하는 건 전반적으로 이제 다 상승 기운이 도는 요런 느낌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시작했다고 제가 이제 섣부르게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이유가 올해까지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입주 물량이 딱 적당 수준이에요. 작년까지 많았고, 25년까지는 적당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게 딱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한 상승, 이게 서울은 사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계속 모자랐죠. 공급이. 그래서 서울 쪽에 좀 메인 입지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지금 먼저 올랐지만, 그리고 그게 지금 퍼지는 분위기지만, 요게 이제 공급 부족과 맞닿으면서 정말 본격적인 힘으로 올라가는 거는 저는 아직 시작을 안 했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게 힘도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용수철의 힘이 결국에는 시장의 근원적인 힘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용수철의 힘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움직이는 건 아직 본원적인 힘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힘으로 좀 유동성의 힘으로 좀 움직인 부분이 큰 거고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근원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나올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딱히 뭐 아직 이게 예측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서 사기 신도시. 사기 신도시 얘기하면서 이제는 뭐 반포나 이런데 이제 그 임대주택 많이 공급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했었잖아요. 내놔라 공공임대. 네. 근데 일단은 저는 그 정책을 보고 제일 먼저 생각을 했던 게 이명박 정권 때를 생각을 했어요. 이명박 정권 때도 보금자리 주택을
서울의 노른자리 땅에 반값 주택으로 주겠다라고 해서 그걸 기다리던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하고, 그러니까 매매가 반등이 안 되니까 매매 심리는 계속 죽고, 그 기다리는 사람들 다 전세로 머물면서 전세가 폭등을 일으켰던 거고,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이 용수철을 눌렀기 때문에 매매가는 못 오르면서 전세가만 올랐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정책이 힘이 빠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형식으로 시장이 분출이 된 거란 말이에요, 매매가로. 근데 이재명 정권이 정말 지금 만약 이렇게 이명박 정권 때 했던 것처럼 메인 입지에 좋은 주택을 공급해줄게, 기다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저는 두 번째 보금자리 주택 때처럼 이제 전세가 폭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자 하는 건요, 어느 대통령이나 하고 싶어 했어요. 사실 뭐 저희가 계속 말은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공급을 잡아야지, 맨날 정책으로 해봤자 못 잡는다, 이 바보 같은 정책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들도 공급이 많아야지 잡힌다는 건 알고 있어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도 공급으로 결국 잡았어야 했는데, 공급을 안 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 대출 규제하는 식으로 잡아서 결국에 공급을 잡아야 잡힌다는 걸 몰랐던 대통령이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시선도 있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공급이 중요하다는 걸 엄청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세웠던 그 임기 초기에 세웠던 그 부동산 플랜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공급하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한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게 왜 계약만큼 못 됐냐면요, 결국에는 정부가 돈이 없거든요. 그만큼의 계획을 세우면 뭐예요? 그만큼 돈이 있어야지. 심지어 저희가 LH가 한때 천문학적인 부채에 시달렸잖아요. 그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 때 부채 신경 쓰지 말고 임대주택 공급 최대한 하는데 집중하세요라고 해서 LH가 부채랑 부채를 다 끌어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그때 쌓였던 부채가 계속 누적이 돼서 그 천문학적인 부채가 나왔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과 사실 정권은 별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뭐 많이 찍으라고 해도 여기서 아니야, 우리 찍으면 경제 망가져, 못 찍어내는 거 못 찍는 거고, 그럼 정부가 돈을 찍는 주체도 아니고, 돈이 없으면 정부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공급할 수도 없고, 많이 공급하지 않는 대신에 양질의 주택을 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사람한테 뿌리겠다라고 한다면 그거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또 전세가가 오르면서 나중에 이제 그게 매매로 전이 되면서 매매가 상승이 또 일어날 거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책을 보고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예. LH 하나만 죽이면 되겠다. 호텔 경제야. LH 죽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LH를 조져. 야, 계속 지어. 빚내. 이렇게. 찌라시까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정책이 나와야지 그걸 좀 보는 편이고, 왜냐면 요즘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신경 쓰면 나중에는 이게 가짜 정보였는데 그때 이런 정책 있지 않았나라고 그렇죠. 진짜처럼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쵸. 좀 진짜로 실제로 발표된 것만 좀 보려고 하는 추세라서 네. 그거 외에는 크게 들었던 건 없은 것, 기억에 남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